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9월까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부분은 부동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60대 후반 대상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오늘 보건소와 콜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자녀들의 대리 접수,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KBS가 경남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업무 추진비를 살펴봤더니 의원이 주인인 식당에서 결제하거나 휴일에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집행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야간 작업 등으로 한 달 사이 잇따라 산재 사망 사고가 난 삼강 SNC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 9월 말까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집단 면역 형성을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엔 부동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집권 5년차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백신 속도전을 강조하며 코로나와의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또 코로나에도 우리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올해 4% 이상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확장 재정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고 기업 투자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초부터 주력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선 변함없는 의지를 역설했습니다.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할 것이고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문 대통령. 지난 4년 가장 아쉬운 부분도 부동산 가격 문제라고 답하며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해선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야권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이 실패한 건 아니라면서 이들의 거취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성찰과 반성이 없었다며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셨다며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다. 자화자찬 일색 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성남 민심이 던졌던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논평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국민 중 7% 조금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60대 후반까지 사전 예약 대상을 확대합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65살에서 69살까지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실시된 70대 초반 고령층의 예약에 이어 사전 예약이 확대된 겁니다. 전화와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등 보호자가 인증을 거쳐 대신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60살에서 64살은 사흘 뒤인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이달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관련해 정부의 보상 지원도 확대됩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가 대상입니다. 1인당 1천만 원 진료비 한도에서 지원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4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발생은 436명, 해외 유입은 27명이며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136명, 경기 135명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875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367만여 명이 마쳤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94.1%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성도 허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노년층의 백신 접종 대상이 점차 확대되곤 있지만 나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나? 혼자서는 신청조차 쉽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을 겁니다. 백신 접종 예약 신청 방법 손원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한 복지센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예약 문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데 그럼 인터넷하고 동에서는 전화 안 받고 보건소 전화 안 받고 2시간, 3시간 노는데 전화 돌리고 하고로. 지난 6일부터 70살에서 74살의 사전 예약이 진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65살에서 69살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경남 지역 대상자만 약 34만 명. 오는 13일부터는 60살에서 64살 접수가 시작돼 27만 명이 추가됩니다. 시군 보건소를 포함해 하루 전화 접수를 받는 직원은 경남에 모두 100여 명. 전화 문의가 몰리다 보니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고객이 통화 중입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전화 접수 말고도 질병관리청 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의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각 시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경남의 65살에서 74살까지 예약자는 오는 27일부터, 60살에서 64살은 다음 달 7일부터 경남 지역 800여 곳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경상남도는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다음 달 19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 가운데 95%가 60대 이상 고령층. 방역당국은 1차 접종으로도 87%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홀로 계신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분들이 직접 대리 예약을 해주시는 것은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1차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75살 이상 예약자는 오는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양산 4명, 창원 3명, 진주 2명 등 모두 9명으로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여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애초 오늘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지역의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7.5명으로 경상남도의 1.5단계 기준을 넘었습니다. 기초의원, 그러니까 시군 의원들에게는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매달 평균 경남 시군의회 의장은 260여만 원, 부의장은 120여만 원, 상임위원장은 80여만 원입니다. 이 업무 추진비 어디에 쓰는 걸까요? 말 그대로 시군 의원님들이 시민과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 추진에 쓰라고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보면 의회 업무 추진비는 의정 활동과 무관한 용도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 추진비로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차례 식사를 하고 모든 동료 의원들의 선물을 사는 건 공적인 업무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같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써도 탈법과 위법 여부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고 처벌도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주 KBS 뉴스는 이 문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했더니 곳곳에서 상당수 의원이 업무 추진비를 제3짓돈처럼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를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사천의 한 식당입니다. 사천시의회 김규헌 의원이 손님들의 식사비 계산일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겁니다. 김규현 의원님 맞으세요? 왜 어떻게 합니까? 잘 안 있는데 오늘따라 여기 다른 손님 오신대요. 사천시의회 의장단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식당에서 쓴 업무 추진비는 12차례 311만여 원. 이 가운데 전반기 의장단이었던 김 의원이 결제한 것은 7차례 182만여 원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사용 내역은 간담회 주제나 참석자 내역도 없습니다. 가서 맛 좀 보자고 해서 자기들 건의를 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고 본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이런 식당에 먹지 말라 이렇게 지침을 주었으면 저는 틀림없이 안 왔을 겁니다. 같은 기간 산청군 의장단이 11차례에 걸쳐 업무 추진비 182만여 원을 쓴 식당입니다. 김수환 의원이 소유하고 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장 거 몇 번 써본 적은 있습니다. 한두 번 써봤을까? 동생이 하는데 거기 가서 밥 밥을 먹었으면 밥은 줘야 되잖아요. 주말 사용도 허다합니다. 경남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주말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하동군의회 의장단. 2018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주말에 쓴 업무 추진비만 307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신재범 전반기 의장은 주말 사용 55건 가운데 32건 300여만 원을 자신의 거주지인 옥종면에서 썼습니다. 대부분 직원 격려라고 적혀 있지만 주민들의 말은 다릅니다. 이런 데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랑 온 거 지금 요 올리는 거죠. 아닐 때는 이제 그 수용을 하고 같진 않아요. 주말에 서울의 고깃집과 통영의 게장집 등 다른 지역에서 쓴 7건도 대부분 직원 격려용으로 올렸습니다. 다수 민원도 많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으로도 회의를 하면서 가끔 합니다. 하고 출장 가서 저희들이 그 손님하고 식사를 한 건데 그건 아마 좀 공무원들이 오류가 있었는가 봅니다. 윤영현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도 주말에만 90차례 408만여 원, 거주지인 금남면에서 17차례, 특정 소고기집에서만 18차례 123만 원을 썼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쓴 지방의원의 사례에 대해 예산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으로 행동 강령을 어겼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휴일이나 관할이 아닌 곳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하동과 함양, 의령, 밀양 등 경남 4개 기초의회는 관련 조례나 규칙이 아예 없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이어서 내일은 경남 시군의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무 추진비의 또 다른 꼼수 사용 실태를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불과 한 달 사이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잇따라 숨진 고성의 조선업체 삼강 SNC. 그동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건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야간 작업, 이른바 물량 쳐내기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근로감독에 들어갔고 경찰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새벽 시간대 용접 작업을 감독하던 하청업체 관리이사가 45m 높이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난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고성의 조선업체 삼강 SNC. 지난달 20일 작업 중지 명령이 풀리자마자 20일 동안 중단된 생산 물량을 쳐내려고 또다시 야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만에 수출할 해상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에 납기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페널티라는 게 항상 계약서 조항이 있고 그럼 20일을 공정이 중단됐으면 또 그거를 또 만회를 해야 되는 공정이 나와야 되고 또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나쁜 활동은 될 수도 있고. 무리한 야간 작업 진행이 지난달 30일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45톤 구조물에 끼어 숨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까지 삼강 SNC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벌입니다.
1년 안에 노동자 3명이 숨진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별 근로감독과 같은 강도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통연지청에 부산지청 감독 인력을 파견해 6개 팀을 꾸리고 하청업체 안전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운영 전반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독 그 업체에서만 지금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정규 시간이 아니고 야간 심야 시간대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은 들거든요. 경찰은 하청업체 관리이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삼강 SNC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두고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학생들이 의회를 꾸려서 교육과정과 같은 주요 안건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내용인데요. 반대 측은 학생들의 과도한 정치 참여와 행정력,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한 학생자치 참여 조례안. 초중고 학생이 대상인 조례안의 핵심은 7조 학생의회입니다. 경상남도 학생의회와 시군 학생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생의회는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 문화활동, 학교 시설 사업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의회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조례안의 내용이 2018년과 이듬해에 걸쳐 경남도 교육청이 진행했다가 극심한 반발로 무산됐던 학생인권조례의 재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당시 학생인권조례안에도 학생자치 활성화 조항과 유사한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청소년 인권 의회 설치가 포함돼 사실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학칙 내용하고 이번에 상정된 조례하고 두 개를 합치면 학생인권 조례 하나가 딱 산성을 합니다. 작은 학생인권 조례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의회를 운영하는 전국의 자치단체는 부산과 경기, 광주, 전남 4곳. 경남도의회 민주당 측은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것이라며 정치나 종교의 선입견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말 그대로 교육적으로만 바라보면 좋겠고 앞으로 더 정치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합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자치 참여 조례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전 학생인권조례 추진 때와 같은 학교를 둘러싼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지난 3월 구성된 가덕 신공항 기술위원회가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위원회는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복합공항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의 중추 역할을 할 기술위원회, 소음 환경 등 6개 분야 위원이 참석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항 적절성과 타당성 확보입니다. 또 가덕 신공항이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게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위원장에 선출된 이재희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복합공항단지로 만드는 데 초석을 다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공항을 어떻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공항을 통해서 우리가 동남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불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거를 담지 않으면 공항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달 말 시작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등 가덕 신공항 건설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견해차를 좁히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도 과제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2030년 이전에 개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 자문단을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 이제 기술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몇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소통 창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저희가 논의한 내용이.
부산시와 기술위원회는 시설 규모와 활주로 배치 등 최적의 공항 건설 대안을 도출해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가입국 가운데 1위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홀로 살 경우 적어도 한 달에 130만 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연금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은 8%에 불과합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내 처지가 이러니까 살아가는데 어떤 희망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살아나가야 되니까 자신이 정말 비참하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올해 73살의 이춘석 씨. 인쇄소와 신발 공장 등을 전전하며 평생 고단하게 살았지만 노년에 접어든 지금 임대 아파트 보증금 200만 원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애들 데리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 씨의 한 달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합쳐 56만 원. 식비까지 줄여가며 절약을 해도 항상 돈에 쪼들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은 홀로 살아도 한 달 생활비로 식료품비와 의료비, 통신비 등 129만 3천 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51세에서 60세 사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13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8.41%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주택연금 그리고 민간 재원인 연금저축에 세제 지원을 늘리는 등 보충형 연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유인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빨라 복지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나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김홍철 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군은 김 단장이 지휘관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지난달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간부들과 축구를 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고 주말마다 부인과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쳐 비난을 받았습니다. 진주시가 올해부터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진주시에 1년 이상 본인이나 부모가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범위는 20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로 올해 상반기에 내야 할 이자 전액입니다. 함양군 덕유산에서 100년 넘은 천종 산삼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전통신만이협회는 약초를 채집하는 60대 여성이 지난 7일 함양 덕유산 자락 해발 700m 지점에서 뿌리 무게 68g, 길이 63cm의 초대형 산삼을 캤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삼은 수령 100년 이상으로 감정가 9천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거창군이 다음 달 24일까지 내년 주민참여예산 제한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16억 원이 투입될 주민참여사업에는 주민주도형과 청년주도형으로 일반 사업은 최고 1억 원, 행사사업은 최고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역 주도형 사업은 읍면마다 최소 5천만 원을 배정해 제한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치경찰의 정책을 세우고 예산과 인사권한을 가진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과 황문규 중부대 교수, 고규정, 김주열 변호사, 윤창수 전 총경, 한규학 경남 태권도협회장 등 7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자치경찰위는 1국 2과 5 담당 규모로
도청과 경찰 공무원을 포함해 25명으로 운영됩니다. 경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가 오늘 밀양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밀양시청 문화예술과와 기획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택 등에서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공무원 2명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다른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 운영법인에 참여하는 SM엔터테인먼트가 졸속 개장 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SM 측은 지난해 창원시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시설 1차 변경 협약의 위법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창원시가 개장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SM 측에 돌리지 말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파티룸 같은 공간 대여업을 가장한 불법 숙박시설 11곳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도심 오피스텔과 주택에 숙박 설비를 갖춰놓고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경상남도는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올해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높였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임대인 2,700여 명이 임대료 78억 원어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가족의 정을 나누던 그날 40대 가장들이 일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진한 제철소에선 뜨거운 가열로 인근의 한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울산의 조선소에선 13m 높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화력발전소 안에서 홀로 작업 중에 숨진 20대 청년 김용균 씨입니다. 그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일하다 다치지 않게,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또 노동자들은 그렇게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날의 말입니다. 자동차에 쓰이는 철강 등을 생산하는 제철소입니다. 지난 8일 밤 10시 50분 1연련 공장 3번 가일로에서 40대 김모 씨가 크게 다친 채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강판을 만들기 위해 고온을 가하는 가열로입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중이었다는데요. 혼자였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정기적인 보수나 정비 작업이 이루어진 건 아니어서 2인 이상 근무 권고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설비 이상 여부를 유관 및 청력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계를 멈추지 않고 작업에 나섰다죠. 경찰은 김 씨가 끼임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2 자녀를 둔 그 아버지는 어버이날 그렇게 집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오전 8시 40분에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역시 40대인 장모 씨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건조 중인 선박 탱크 안에서 용접 작업 중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추락을 했다죠. 그 높이가 13m입니다. 현장에 화기 감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추락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에 알렸습니다. 정확한 위치나 그다음에 그분의 이동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숨진 장 씨는 조선소 내 단기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였습니다. 이 업체에는 올 2월 입사를 했다는데요. 노조 측의 설명에 따르면요, 단기 공사 하청의 계약 기간은 대개 1년 미만입니다. 장 씨가 일했던 이 하청업체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선박 건조, 용접 작업 등을 하기로 돼 있었다는데요. 늘 낯선 환경에서부터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업체들이 한 20여 개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감 중심의 단기 계약입니다. 형식상 안전교육 등이 있기는 하지만 원청이 정한 기간 내에 일을 마치려면 안전은 뒷전이기 쉽다는 게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7살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어버이날 그 아버지도 끝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장 씨가 일했던 현대중공업, 대한민국을 세계 최대의 조선 대국으로 이끈 명성도 갖고 있지만은요, 6년 연속 사망산업재해 발생 기업이라는 그런 불명예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면서 3년 동안 3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약속 무색하게도 하청업체 소속이던 40대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진 겁니다.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련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산업재해 발생 시에 고용주와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주주입니다. 네, 앞서 나간 뉴스에서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경남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와 함께 자치경찰제란 무엇인지 역할과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자치경찰제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자치경찰제도란 이 지방자치단체에 이 경찰권을 부여해서 이 지방정부와 관련된 경찰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맞춤형 경찰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에는 다양한 어떤 의미가 얘기되고 있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경찰로는 이 다양해진 치안 수요를 더 이상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있습니다. 결국 지역 현실에 부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예를 들어 이 고령화 또는 농어촌,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이 지역 특색이 다양해진 만큼 이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 정책을 실현하는 한편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상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완전한 지방자치의 구현 등이 도입 배경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치경찰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자치경찰 도입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요. 국가경찰과 이 자치경찰 그리고 우리 신설된 수사본부로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업무가 나눠진다는 점입니다. 우선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경비, 112 순찰대 운영 등 이런 그 전국적인 규모나 통일적인 어떤 사무, 경찰 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통상적인 수사 업무는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과 같이 민생 치안과 밀접한 수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완전히 분담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경남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이 총 7명인데 이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떤 게 문제라고 보세요? 네, 우선 그 자치경찰위원회, 경남에서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 중에 과거 도지사의 후원 회장이었고 또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녔던 경력이 밝혀지면서 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한편으로 또 공관에서는 여성위원과 인권 전문가를 포함하게끔 공관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위원 및 인권 문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 보호가 미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7명 위원 중에 3명이 전직 경찰이고 또 나머지는 관련 학계라든가 법조계 인사이면서 또한 그 특정 그 학교가 또 절반 이상 포함이 되면서 이 편중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명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도의회에서도 추천을 하고 교육감도 추천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맞출 수가 없었던 건가요? 네, 사실 그 자치경찰 취지를 살펴봤을 때는 네. 그런 그 균형성을 위해서 도의회, 교육청 뭐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은 실제로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오래된 제주경찰 같은 경우에는 네. 분야별로 그 위원들을 추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보완들을 좀 시급하게 도입을 해서 분야별 그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또 도입되게끔 하는 제도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기후가 아니기만을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는 앞서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좀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잘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 그 자치경찰 제도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또는 지방행정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또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치경찰 사무, 그 경찰 업무 자체가 굉장히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뭐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자치경찰 사무로 인해서 이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이런 광범위한 행정 업무와 함께 경찰 업무를 병행하면서 수행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그 치안과 관련된 치안과 관련된 요소에서 국민 치안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치안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를 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치경찰 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해서 업무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담이 되고 행정이 나뉘는 거지. 사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위급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기존 대로 원래 112에 신고를 하고 그냥 지역에 있는 센터를 찾아가고 이러면 되는 건 거죠. 네, 바뀌는 자치경찰이 점은- 도입된다고 해서 어떤 치안 어떤 서비스 제공이 전혀 달라지는 건 없고요. 네. 기존과 같이 똑같이 112로 신고를 하고 그와 연계된 서비스를 뭐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조치되어 알아서 있습니다. 업무를 네. 맡아서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날씨가 우중충해서 더욱 축축 처지셨을 텐데요. 내일도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으로는 오전까지 또 비가 내리고요. 서부 남해안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북서 내륙으로는 5에서 20mm가량의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잊지 말고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날도 다소 서늘했는데요. 모레까지는 선선합니다. 내일 창원의 낮 기온 19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더 내려가고요. 모레도 21도 선에 그치는 등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13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함양, 산청의 아침 기온 1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거창이 1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진 뒤 목요일에 잠시 맑아지고요. 이후로 곧바로 흐려져서 주말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도 2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고 이렇게 해마다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23년째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 한국. 여러분은 이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천 명, 나아가 수만 명의 죽음으로 이룩한 이 성장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